인사합니다. 들리세요? 예, 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6월 1일인가요? 예, 이제 딱 5개월 남았습니다. 6, 7, 8, 9, 10 이렇게. 지겹지 않으세요? 안 지겨워요? 그럼 내년에도 또 하면 좋겠네. 지겹잖아요. 빨리 끝내버려야지. 그래서 다 60점 이상 하고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자,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어디 하는 줄 아시는 분? 네 하는 대로? 제가 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 그래요. 제가 하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이나 한번 해볼까요? 자, 책 몇 페이지를 가시면요. 136쪽 가시기 바랍니다. 책 136쪽. 자, 폈습니까? 136쪽이 뭐가 나왔어요?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개발 방식. 아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부동산 개발 일부 해봤잖아요. 자, 가봅시다. 지난주에 했던 거, 부동산 개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가볍게 복습하는 거요. 개발의 개념에서는 이것 말하면 되겠잖아요.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 그 다음에 개발 과정, 오포드가 말하는 개발 과정, 아예부터 근검마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계략적이란 말이 나온다.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은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한다. 타당성 분석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법경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된다.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개발 여부는 개발업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자, 전혀 안 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 공부랍니다. 여기 부동산 개발의 개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이것만 시공은 개발에서 제외한다. 자, 이제 예비적 타당성 분석, 계략적 타당성 분석은 요 세 가지 이렇게. 자, 이런 내용 공부했어요. 위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위험은 개발업자가 통제 가능한 것, 관리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 관리 불가능한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 통제, 관리 불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국가 가능한 것, 행정의 변화, 그 다음에 사업 인허가 등이 지연됐다, 내장 문화자가 출퇴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 포함됐다.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없다. 위험은 법에 시비 걸지 말아라. 법, 시비. 이 중에서 시장 위험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법적 위험은 법적 위험이 불확실성, 법률적 사항이 불확실성. 법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래서 법적 위험은 법률적 사항의 변동에 따른 위험. 그 변동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면 시장 위험은 법적 위험은 법률적 사항의 변동. 시장 위험은 시장 상황의 변동. 비용 위험은 비용의 변동. 내가 생각한 공사비는 100억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물가가 상승하나 이렇게 되면 비용이 120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비용의 변동 가능성. 이걸 비용 위험. 시장 상황 바뀌어야 안 바뀌어? 바뀌죠. 그걸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 법적 위험은 법률적 사항의 변동. 사법적 관계, 공법적 관계로 나누고 사법적 관계에서 위험은 민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소유권, 그다음에 제한물권, 지상권, 저당권 이런 말 나오면 사법적 위험. 공법적 위험은 토지용 규제 등 건폐율, 용적률, 지역지구제, 공법쌤한테 배웠던 내용들이 나오면 그래서 공법적 위험.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이 질문 잘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토지용 계획이, 토지용 규제가,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라.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은 시장 상황이 변동.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팔린다. 나는 원룸을 개발하면 다 팔릴 줄 알았는데 시장 상황이 변동했다. 경기 침체로 미분양, 분양 하락 등의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 이 시장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시장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감소시키는 방법에 그 지역의 시장을 분석해봐라. 시장 나오면 수요 공급 분석, 선행 분석, 시장 분석 그걸 바탕으로 시장성 분석하게 되는데 시장성 분석, 시장성이란 말이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중에서 어디가 먼저 한다? 시장 분석.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이 후행 분석이다. 시장성 분석, 매매 가능성, 분양 가능성, 임대 가능성. 같은 말, 다른 말? 두 개는 다른 말이 된다. 시장성 분석이 하나의 방법으로 나오는 게 흡수율 분석이라고 한다.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의 하나의 방법인데 공급된 부동산이 내가 금단에 원룸을 100개를 공급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몇 개가 퍼져나가는가. 그것을 흡수율이라고 하고, 흡수율 분석의 주된 목적은 검단의 과거에 몇 년 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검단의 원룸의 추세를 보고, 수요 공급 추세를 보고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 미래 흡수율을 파악하는 거죠. 미래 흡수율을 파악하는 게 흡수율 분석의 주된 목적이 된다. 흡수율이 높다. 흡수 기간이 짧다. 그러면 시장성은 높아질 것이다. 시장성, 팔릴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럼 시장 위험은 낮아진다. 시장 위험은 뭐가 된 겁니까? 시장 위험은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잖아요. 그럼 흡수율이 높다. 흡수 기간이 짧다. 흡수 기간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흡수 기간은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다시요. 공급된 부동산이 전부 팔려나간 기간. 그게 흡수 기간이다. 그러면 100개를 공급했는데, 6개월 만에 다 팔려나갔다. 그럼 흡수 기간은 6개월이 되는 겁니다. 흡수율은 100%가 되는 거고, 1년 안에 6개월 만에 다 팔려나갔다. 흡수율 100%. 흡수 기간은 6개월. 흡수율이 높을수록, 흡수 기간이 짧을수록 팔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장성 높아지고 시장 위험은 낮아진다. 자, 이게 시장 위험에서 우리가 기억할 내용들. 비용 위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나는 100억이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공사기간이 장기화, 건축비 상승 등의 이유로 예상 공사비를 초과하는 위험. 이걸 비용 위험이라고 합니다. 비용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시험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배웠으면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방식입니다. 부동산 개발 파트에서는 부동산 개발 방식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틀을 잡으면 이렇게 틀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책에는 틀을 잡아놓은 건 아니지만 틀을 잡아본다면 틀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개발 방식 그러면 신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나누냐면 법에서 말하는 개발과 이론적으로 말하는 개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개발은 재개발은 법으로 가보면 이 부동산 개발 방식은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그 이론적으로 개발 방식이 있는가 하면 법에서 말하는 개발 방식이 있죠. 여러분들 공법에서 국계법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배워요?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배웁니까? 건축법 배우는 거 아니죠? 도시개발법 배우죠. 그 도시개발법에서 세 가지 방식 배우잖아요. 매수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맞지? 그게 여기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 끝나고 나면 무슨 법 배워요? 정비법. 정비법은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이 나오죠? 정비사업 몇 개 나옵니까? 3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자,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6가지였습니다. 6가지에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보라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이렇게. 국가에서 3개로 압축해서. 자, 이 내용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영개발 방식이라고 나온 게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 수용 방식 또는 매수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혼합 방식. 이 혼합 방식, 혼용 방식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수 수용 방식을 자주 내다가 이거 매수 수용 방식에도 상관없어요. 매수 수용 방식 예전에 내다가 요즘은 환지 방식을 자주 냅니다. 작년에도 이 환지 방식이 작년에 1번 문제 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재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공영개발 방식이 있고 정비법에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작년에 이제 이걸 출제했잖아요. 환지 방식을 출제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게 재개발. 이론적으로 말하는 재개발이 잘 나오지 않죠. 자, 신개발, 법으로 말한다면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법에서 말하는 방식. 그 다음에 재개발은 법으로 말한다면 정비사. 이렇게. 그러면 여기 첫 먼저 동그라미 1번은 여기 재개발로 나온 것은 재개발 방식은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 법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수복 재개발이니 계량 재개발은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이론적으로. 그럼 재개발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이 철거 재개발이에요. 철거 재개발은 시험에 나오잖아요. 기존 시설을 완전히 밀어붙여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발동네 밀어붙여서 아파트촌 만드는 거. 이게 철거 재개발입니다. 시험 안 나오죠. 그럼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이렇게
셋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도 있죠, 이제. 그럼 보존 재개발은 검단이 노후 불량화 되면 그 노후 불량화 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거. 방지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보존 재개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존 재개발은 그냥 학문적으로는 재개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개발 아닙니다. 방지한다잖아, 방지. 노후 불량화 방지. 수복 재개발이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거. 검단에 노후 불량화 되고 있다. 그 요인만 제거해버리는 것을 수복 재개발이다 이렇게 불러요. 개량 재개발, 개량이라는 말은 뭐 고친다, 수선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기존 시설 개량, 보수, 확장, 새로운 시설을 첨가한다. 이런 것을 개량 재개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방지 나왔습니다. 방지, 무슨 재개발, 보존 재개발, 요인만, 수복 재개발. 그 다음에 기존 시설을 개량, 보수, 확장, 새로운 시설 첨가했다.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개량 재개발. 이렇게. 보수 첨가, 보수 확장 첨가, 무슨 재개발? 개량 재개발. 요인만, 수복 재개발. 그 다음에 방지는요? 보존 재개발. 똑같은 말을 제가 3번 반복했습니다. 그 말은 집에 가서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하시고 방지, 보존, 그죠? 요인만, 수복 재개발. 됐죠? 집에 가서 이거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 될 건 안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예? 자, 환지 방식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공포스만 들었잖아요. 공포스만 든 걸 족하고 저한테 들은 말은 환지 방식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다시 파는 겁니까? 돌려주는 겁니까? 돌려주는 것이다. 재분배하는 거지 재매각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나머지 건 필요 없고. 가끔씩 예전에 요즘 안 나오는데 매수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물어보면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예전에. 수용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 수용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가 문제점이냐면 수용할 때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에 침해를 해버리는 거라고. 이게 이제 문제점이야. 그 다음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수용하려면 토지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야. 매수 수용 방식은 좋은 점은 신속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럼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매수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중에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소유권을 존중하는 방식이 뭡니까?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개발 초기에 막대한 사업비가 막대가 돼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낸다고. 봐요? 환지 방식은 사업 초기에 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다. OX, X. 환지 방식이 아니라 그건 무슨 방식입니까? 매수 수용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사업 시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매수 수용 방식. 그런데 상식적인 것들은 넷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부로 가서 정비사업 갑시다. 공보수한테 배우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오면 그러면 실제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렇게 나와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시설이 과도하게 밀집. 그래서 공포스만 하시라고. 그래서 공포스만 하시고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그런 게 등점이 안 돼. 부동산학 개론에서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오면 공법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오면 뭐 공고 다음 날에 어쩌고 저쩌고 4분의 3을 어쩌고 저쩌고 그거 부동산학 개론은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공법 시간에 필요한 거고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정비 기반 시설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게 나오면 돼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이게 나오면 그럼 무슨 사업입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이 나오면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오면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공동주택이 대표인 게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지 아파트 재개발 사업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나오면 공동주택, 재개발은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걸로 촉하는 거지. 우리 부동산의 개론에서 이렇게 촉해요. 공법에서는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 세세한 내용은 이제 공법에서 배울 거고. 자,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물론 이해도 나오지만 잘 나오는 게 민간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 방식은 민간이 개발하는 거, 우리가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민간 개발 방식이잖아요. 그럼 민간 개발 방식에서 이제 어떻게 올라가냐면 자력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고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있고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눠져요. 자력 개발 방식, 지주 공동 사업, 그다음에 신탁 개발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렇게.
자, 그럼 자력개발 방식이 있고 지주공동사업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정산형, 그러면은 이 사업 위탁 방식, 뭐 투자자 모집형도 있는데 투자자 모집형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지주공동사업의 세 가지가 우리가 주요 쟁점이에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사업 위탁 방식. 그러면 신탁개발 방식은 지주공동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하는 건데 신탁개발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 신탁개발 방식은 지주공동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개발 방식은 나누면 큰 틀에서 나누면 네 가지. 자력개발 방식, 지주공동사업, 그다음에 신탁개발 방식, 그다음에 컨소시엄 구동방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 있는데 지주공동사업에 거기에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배운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별것도 아닙니다. 여기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개발하려면, 토지를 개발하려면 일단 토지가 필요하다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보면 좀 쉬워져요. 자, 토지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 토지만 있으면 개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토지만 있으면 개발이 안 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공사비. 공사비가 필요하네? 개발 자금. 이거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누가 하는가? 누가 자금을 대는가? 세 번째, 개발은 불확실성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개발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위험 부담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개발 이익이 나오겠죠? 이 개발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네 가지. 토지 빼버리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공사비를 누가 냈다? 개발 위험과 개발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 쟁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공사비 대고 자기가 자금 조달하고 개발에 따른 위험 자부담하고 개발 이익도 다 가져간다. 그걸 자력개발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력개발 방식은 다른 말로 자체개발 방식이라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다 하겠다는 소리야.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자금 조달하고 공사비 대고 위험 부담하고 개발 이익 있으면 혼자 다 가져가겠다. 이게 자력개발 방식. 여기 토지 소유자가 쓰는 거 여기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다 하겠다는 소리예요. 개발 이익도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겠다. 그럼 자력개발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다 하니까 개발업자가 나온다는 말이 개발업자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럼 개발업자하고 지분을 같이 나눈다든지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력개발 방식을 설명하면서 지분에 따라서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 이런 말 나온다고.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X. 지분에 따라서 자력개발 방식에서는 지분에 따라서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 말은 있을 수가 없지. 왜? 토지 소유자가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자력개발 방식은 혼자 다 한다는 거 별로 끝인데 이제 질문 나오면 자력개발 방식은 이제 큰 문제점이 위험 부담이 커진다는 거. 개발에 따른 위험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자력개발 방식이 가장 편해요. 왜냐하면 혼자 다 하니까 사업 시행도 빨리빨리 진행될 것이고 돈 개발 이익도 혼자 다 가져가니까 이게 자력개발 방식. 다른 말로 자체개발 방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력개발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험 부담이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킵시다. 이게 지주공동사업입니다.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지주공동사업. 오늘 분위기가 벌써 졸리기 시작했다. 오늘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데 그래서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꺼풀이 무겁다 지금. 그러니까 지주공동사업 6월 첫날부터 자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지주공동사업에 먼저 공사비 대물 변경 나와요. 그러니까 지주공동사업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죠.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에 따른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같이 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고 이익을 같이 가져가겠다. 이게 지주공동사업이야. 그 지주공동사업에 공사비 대물 변경,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럼 공사비 대물 변경은 공사비를 물건으로 변제하겠다.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나와. 토지 소유자가 나오고 개발업자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자력개발 방식에서는 개발업자는 많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자력개발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토지 제공하고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만 제공했으면 개발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개발업자가 공사비 된다. 공사비.
그럼 개발업자는 공사비, 자금을 조달하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예? 그럼 토지가 200억, 공사비를 100억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졌겠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그럼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 100억을 줘야 돼. 줘야 되는데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주겠다. 공사비를 물건으로 변제하겠다. 그럼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면 토지하고 건물을 3등분해. 토지 소유자는 200억을 댔고 개발업자는 100억을 댔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2라는 지분을 가지고 개발업자가 1이라는 지분을 갖는다. 그럼 토지하고 건물을 3등분해서 이렇게 3등분해서 3분의 1을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줘버리는 거. 이걸 공사비 대물 변제인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 제공해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 대물로 변제받는 형태. 이걸 공사비 대물 변제가 한다. 그럼 공사이익, 이게 개발이익이겠죠? 개발이익은 개발 참여의 지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지분 2가 되는 거고 기여도가 2가 되는 거고 개발업자는 지분 1이 되는 거. 이렇게 나눠 갖는다. 이게 공사비 대물 변제.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 지급형은 물건으로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이걸 팔아버린다. 분양한다. 그 분양하면 분양금 나오겠죠? 그 분양금으로 주겠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게 공사비를 발주하고 예,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이걸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분양금 정산형이라 한다. 자,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온 게 이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은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신탁 개발 방식은 지주 공동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그런데 사업 위탁 방식과 신탁 개발 방식 두 개를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 위탁 방식은 내용이 다르다고. 왜? 사업 위탁 방식은 지주 공동 사업이고 신탁 개발 방식은 신탁에서 혼자 하는 거니까 다른 말이야 전혀 다른데 이 탁자가 우리를 좀 비슷하게 만들어버려. 위탁, 신탁 그래 놓으니까. 그럼 사업 위탁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나오고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개발업자 나온다. 반면에 신탁 개발 방식은 개발업자만 안 나와요. 신탁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나오고 토지 소유자하고 누가 나옵니까? 신탁에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나오는 것은 맞죠? 같이? 근데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개발업자, 신탁 개발 방식은 신탁에서가 나온다고. 그러면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자금 조달하고 돈 대고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사업자 명의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토지 소유자. 이렇게. 개발업자는 공사비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봐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돈 대고 사업 주체가 자기가 되면서 개발업자에게는 공사만 맡겨주는 거야. 그래서 사업만 맡겼다.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 그러고. 토지 소유자는 맡겼으니까 위탁이 따가고 개발업자는 사업을 받았으니까 수탁했다. 그러니까 사업 위탁 방식이 나오든 사업 수탁 방식이 나오든 같은 말이다. 그럼 개발업자는 자금을 조달한 게 아니죠? 그럼 자금을 개발업자가 조달했으면 지분이란 말 나온다고. 그런데 개발업자가 자금 조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 대고 개발업자가 돈 냈다면 공사비 냈다면 지분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지분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에서 지분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틀린 지분이 돼버린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고 개발업자는 사업만 해주는 거야. 사업만. 그래서 사업에 따른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예요. 인건비 받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발생한다. 수수료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사업 위탁 방식이 되는 거라고. 근데 공사비 대물 변경에서는 요 개발업자가 뭐 됐습니까? 자금 조달했지, 자금. 자금 조달했으니까 지분이 나오는 거야. 지분. 그런데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요 개발업자는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이란 말 나오지 않는다. 개발 이익도 누가 다 가져가야 돼? 개발 이익 누가 다 가져가야 돼?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야 돼. 그래서 개발 이익을 공유한단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그럼 공사비 대물 변경은
개발이익을 공유한단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개발이익을 공유한단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사업 위탁 방식에서 잠시 멈추고요. 신탁 개발 방식 갈까요?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개발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신탁회사에게 맡겨요. 신탁한다고. 그럼 신탁을 하면 신탁이 등기원이 돼서 토지 소유권 이전된다고. 토지 소유권 이전. 신탁 개발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란 말. 그럼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의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토지 소유권 이전의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사업 수탁 방식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란 말을 표현을 준다고. 시험 지문에? 그럼 틀린 말이죠. 어떻게? 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럼 OX? X. 그래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란 말 나온 것은 신탁 개발 방식만 토지 소유권 이전이란 말 나온다. 신탁 개발 방식만. 단독 문제로 출제한 적도 있어요. 다음 중 토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신탁 개발 방식이 된 적도 있다고. 자, 그러면 신탁 계약에서 토지 소유권이 신탁에서 이전되고 신탁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신탁 증서를 줍니다. 신탁 증서. 당신이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수익 증서 이렇게 불러요. 이제 여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써졌겠죠. 뭐라고. 신탁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탁에서가 개발하면 개발의 몇 %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신탁에서 한 토지 소유자는 신탁증서, 수익증서 받고 떠나요. 토지 소유자가. 떠나고 신탁회사가 다 하는 거야. 그럼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한다. 자금 조달. 그럼 사업 위탁 방식하고 사업 수탁 방식, 즉 이 두 가지 방식과 신탁 개발 방식 한번 비교해봐요. 사업 위탁 방식은 자금 조달을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 신탁 개발 방식은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 사업자 명의,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입니다. 사업자 명의, 사업 주체, 신탁회사. 그러면 사업 위탁 방식은,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는 반면 신탁 개발 방식은 사업 주체가 누굽니까? 신탁회사가 됩니다. 신탁회사. 자, 이제 개발이익이 있습니다. 개발이익.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개발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갔습니다. 개발이익도. 토지 소유자가 개발이익도 가져간다고. 개발이익. 개발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죠. 근데 신탁 개발 방식은 신탁회사가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이 개발이익을 수익증서, 신탁증서에서 뭐라고 써졌죠? 거기만큼, 그게 비율만큼 토지 소유자가 배분해 주는 거. 그이랑 배분해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신탁 개발 방식입니다. 자, 신탁 개발 방식, 토지 소유권 이전이란 말 나온다는 거.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하고 사업 주체, 사업 명의가 신탁회사가 된다는 거. 개발이익을 신탁회사가 다 가져간다. 그럼 뭘까 있을까? X죠. 개발이익은 수익증서 소유자에게 배분해 준다. 이게 신탁 개발 방식. 그러면 두 가지, 사업 위탁 방식과 신탁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권 이전이 공통적으로 일어난다. 틀린 말이죠. 그렇죠? 신탁 개발 방식에서 지분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탁 개발 방식에서 지분이란 말도 없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볼게요. 책 몇 페이지에 가냐면 책 138페이지 가장 밑에 봐봐요. 가장 밑에 보면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의 비교를 하죠. 자, 그럼 1번.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도 없다. 지분이란 말도 없다. 기여도란 말도 없다. 자금 조달과 사업자 명의는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가 된다. 토지 신탁 방식. 신탁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권 이전이란 말 나오죠? 그러나 지분이란 말, 기여도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사업 자금 조달과 사업자 명의는 누구다? 신탁회사가 된다. 신탁회사가.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가장 큰 포인트. 서로 다른 점이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자 명의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 또 뭘까 있을까? 다시요. 사업 수탁 방식과 신탁 개발 방식은 사업자 명의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 OX, X. 신탁 개발 방식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탁 개발 방식은 신탁회사가 다 한다 그러면 된다. 신탁회사가 다 한다. 자, 이제 신탁 개발 방식까지 끝났고 그냥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할 때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할 때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기업이 결합해서 하는 거. 이걸 컨소시엄 구성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 위험 분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하죠.
이미 출제했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이거라 했잖아요.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 회피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불분명하다? 불명확하다. 방식 끝났습니다. 이제 민간 개발 방식 끝났어요. 그 민간 개발 방식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개발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영어 공부를 좀 하게요. 민간 자본 유치 개발 방식이라고 나온다. 민간 자본 유치 개발 방식. 민간 자본 유치 개발 방식은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될 것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고, 민간에게 운영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민간 자본 유치 개발 방식이라고 해요. 이 앞에 B, T, O, L 이게 무슨 뜻인가 알면 돼요. B, 민간이 건설하고, T,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이전하고, 그 다음에 O가 나오면 오퍼레이트 운영이란 말이고, L은 리스락에서 임대차란 말 나온다. 그러면 여기 BTO 방식이 있고 BTL 방식이 있는데 전부 다 B로 시작해요. B는 민간이 건설했다는 소리예요. T는 소유권 이전했다는 소리고, 트랜스퍼에서 O는 오퍼레이트 운영한다는 소리라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도로가 하나 필요하다. 경기도 인천에서 터널이 필요하다. 항만이 필요하다. 인천에서 공항이 필요하다. 이걸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에게 의뢰를 하는 거야. 민간이 건설하는 거야. 이 도로 하나 만들 때 현대건설에서 민간이라는 현대건설이라는 민간이 건설하는 거야. 그러니까 B 했죠. 그러니까 B는 민간이 건설했다는 소리야. 그럼 도로를 현대건설이 건설하고 이제 자금이 얼마 투입됐냐면 1,000억이 투입됐다. 1,000억. 근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 등에 넘기죠.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게 T 트랜스퍼. 그럼 현대건설은 자기들이 도로를 건설했는데 1,000억이 들어갔다. 이 1,000억을 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현대건설에게 30년 동안, 50년 동안 운영권 주는 거라.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권 받아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투하자금 1,000억을 회수하는 방법, 이걸 BTO 방식이라 한다. 그럼 BTO 방식은 투하자금 회수를 어떻게 할까? 시설 이용자의 사용률. 이때 시설 이용자는 도로 이용자. 그러니까 도로 이용자들에게 사용료 받는 거라. 그렇게 해서 현대건설에 1,000억을 회수하겠다. 이걸 BTO 방식. 지금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나와요. 그냥 BTO 방식은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가 그것만 물어보죠. 그러니까 BTO 방식은 민간이 건설했다. 소유권 이전했다. 민간이 운영권 받아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투하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BTL 방식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넘기고, 그다음에 민간이 운영권 받아오는데 민간이 운영해서는 안 되니까 국가에게 임대 주는 거. 이걸 BTL 방식이란다. BTL 방식은 학교, 도서관, 교도소 여기에 적용되는 거. 그럼 교도소를 국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현대에게 교도소를 건설하게끔 했다. 그럼 교도소를 현대란 민간이 건설했다. 투하자금이 1,000억이 들어갔다. 1,000억. 이 1,000억을 회수해야 되는데 근데 소유권은 국가에게 넘겨버렸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했다. T, 트랜스퍼했다. 그러면 현대가 이 1,000억을 회수해야 되는데 국가가 운영권 주는 거야. 운영권. 국가가 운영권 주는데 현대가 운영해서 교도소를 운영해서 1,000억을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현대가 운영권을 받아오는데 이걸 바로 국가에게 임대 줘버린다. 그래서 국가에게 임대하고 국가가 현대에게 1년에 또는 매월 임대를 주겠죠. 그 임대료로 투하자금을 회수하는 거. 정부의 임대료로 투하자금을 회수한다. 이걸 BTL 방식이란다. 그러면 이제 3번, 4번, 5번 나오는데 이거는 순서만 바꿔놓는 거예요. BOT 방식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민간이 운영하다가 투하자분 다 회수하면 나중에 소유권 넘기겠다. BTL 방식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민간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에게 임대 주고 30년 동안, 그러면 30년 후에 투하자본이 다 회수되면 그때 소유권 넘겨주겠다. BOO는 뭐가 없습니까? T가 없죠. T가 없단 말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소리야. 민간이 건설하고 민간이 소유권 가지고 오면서 민간이 운영하겠다. 이걸 BOO 방식입니다. 이게 민간자본 유치개발 방식입니다.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139쪽에
기출지문이라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39쪽, 139쪽 기출지문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3개 나왔으면 다 읽어볼게요. BTL 방식이 나왔습니다. BTL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지는 뭡니까? X입니까? X죠. BTL 방식이니까 준공하고 소유권 넘겨야 돼. 소유권 넘겨야 하는데 소유권을 보유한다. 그잖아요. 틀렸죠? 그럼 여기 설명한 것은 민간이 건설했습니다. B 했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후에 소유권 넘기겠다. 그럼 이것은 BOT, BOT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 밑에 BOT 방식은 그렇죠. BOT는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 관계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이전하고 BT 했죠? BT 했습니다. 해당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임대하여 임대 나왔으면 O 나와야 됩니까? L 나와야 됩니까? L. 그래서 BTL 그래야죠. BTL 이렇게. 자, 마지막에 있는 거 BOT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B 했습니다.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 T가 안 나왔죠? O 일정 기간 후 운영했죠?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의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OX, O 이렇게.